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자동차, 세계 최대 리튬 광산 발견. 2. 대한민국 1위 기업 2위의 비범한 능력. 3. 미국과 중국은 극도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내놓은 신차가 예약 주문 1만 대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는 2019년 국내에서 단종된 엑센트의 인도 전략 차종입니다. 6세대 베르나는 전면은 그랜저, 코나처럼 일자형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뒷모습도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내부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듀얼 모니터가 적용됐고 자동 감지 기능으로 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17가지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놀랍습니다. 약 100만 루피, 한화 1,600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2,600만 원에 이릅니다. 현대차가 베르나의 사전 계약을 진행하자 출시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1만 대를 돌파. 인도 세단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미 현대차는 올해 1월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데 베르나 돌풍이 이어진다면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 브랜드인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차의 인기는 인도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85개국 수출을 담당할 허브로 인도를 낙점했고 일찍부터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SUV 모델들을 앞세워 강력한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9년 인도에서는 요즘 인도 인사들은 현대차를 탄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 SUV 알카자르가 화제였습니다. 알카자르는 현대가 인도 전략형 SUV로 내놓았던 크레타의 6대 7인승 버전으로 2019년 인도에서 하루에 약 5,600대가량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가족으로 구성된 인도 현지 시장에 6대 7명이 탑승하기 적합한 3열 시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알카자르 인기에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현대차가 그만큼 인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히트작은 알카자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부통의 1위는 인도의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가 합작한 마루티 스즈키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대차가 내놓은 또 다른 차량인 베뉴가 마루티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거머쥐자 인도 자동차 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뉴는 출시하자마자 단 8일 만에 7천여 대가 팔렸고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2만 대를 기록하더니 2019년 인도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ICOTY 2020분 시상식에서 111점을 얻어 올해의 차에 뽑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의 또 다른 차종인 크레타 역시 2019년에는 마루티 스즈키의 소형 SUV 브레자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크레타 2세대 모델을 출시하자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듯 현대차는 분명 일본 자동차들의 점유율을 빼앗으면서 성장했기에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진출 3년 만인 2001년 총 20만 대 생산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 주로 인도 현지에 맞게 설계한 SUV 국민차 반열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올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가 돌풍을 일으키며 이제 세단 시장까지 1위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자동차들이 인도 시장에서 주로 높은 가성비로 국민차의 반열에 올랐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는 뛰어난 안전성과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아 자동차 소울이 옆 차량에서 빠져나온 타이어와 충돌해 3m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전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사고는 지난 23일 라체스워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뒤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기아 소형 SUV인 소울과 쇠볼의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가 나란히 달리던 중 갑자기 쇠볼의 왼쪽 앞바퀴가 빠져나오면서 소울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소울은 피할 틈 없이 그대로 타이어를 들이받았고 그 즉시 하늘 높이 튀어올라 공중에서 반바퀴 구른 뒤 앞쪽 보닛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기아차는 바닥에서 180도를 더 구른 후에 천천히 정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큰 사고였지만 놀랍게도 기아 소울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샵사인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샵사인 기아의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샵사인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이 정도라니 세계적이다 등의 기아차에 대한 폭풍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부상과 일본 자동차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시장 순이익 7천억을 달성해 인도에 진출한 이후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 법인 판매량을 더하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인도 법인은 미국 법인에 이어 이 기여도는 2위에 올라설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런 결과는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이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현대자동차는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인도 마하라슈트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에 2개의 공장을 보유 중이며 연간 생산 규모는 총 76만 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즈 공장을 인수한다면 현대는 인도에서 총 9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선점입니다.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 챈나이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는 올 초 아이오닉 5 생산과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400억 루피 한화 약 6,072억을 투자해 전기차 관련 RD와 인프라를 확장하고 순차적으로 6개 전기차 라인업 내놓아 인도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현대의 큰 그림입니다. 사실 그간 인도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놓친 사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현대차의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인도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지질조 사연구소에 따르면 인도 북부 지역에 590만 톤에 달하는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리튬 매장량 1위는 칠레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으로 인도는 단숨에 세계 2위의 리튬 강국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매장량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전기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입니다. 이런 리튬이 인도에 상당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기아차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 인도 전기차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폭발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저렴한 가격에 리튬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경쟁사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는 양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현대기아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데 인도 시장은 완벽한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1,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 일식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와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졌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맞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 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 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LG 디스플레이에 83형 OLED 패널을 탑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OLED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은 글로벌 OLED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 둔화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퉁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이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을에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G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C 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 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 사업 중 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 수솔, 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과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힐 때부터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을 포함한 재무 계획서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율과 관련된 급비 정보와 생산량, 핵심 소재, 고객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낱낱이 모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깐깐한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미 상무부는 27일 현지 시각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용은 물론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의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양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IC의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거래선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날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판매 가격, 수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장 운영자, 생산 감독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 전체 직원의 유형과 급여, 기업 판관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할때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 철저한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화학 소재와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도 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급비 정보들을 바로 내일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이 초과이익을 추산해 일정 부분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도체 패권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뺏으려는 미국의 갑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더해 97쪽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더해 근로자들이 보육시설을 중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수집한 삼성전자, TSMC의 핵심 기밀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밀리미터 1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핵심 기밀일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TSMC가 공장을 건설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수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일이 예측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책에선 미 정부가 연일 내놓는 무리한 반도체 정책에 자국의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에다 각종 노동교육 정책까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건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적자 상태라며 이런 여건이 지속되면 보조금 신청 여부와 공장 완공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으로 중국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개막에 앞선 지난 24일에는 시 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0조 원을 중국에 투자한 삼성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극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약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TSMC까지 합세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과 TSMC가 한 번에 미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세계 위 GPU 회사 엔비디아와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도 모두 마비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TSMC도 삼성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TSMC가 반대로 중국에는 조단위 투자를 알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 약 3조 113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도 대만 모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TSMC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TSMC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회생시키려다 날벼락을 맞은 바이든. 한국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며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바이든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현대기아차에는 뒤통수를 치더니 IONIQ5 한국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으로 투자한 일본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마저 바이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며 이런 식으로 황당한 차별애교를 하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